수십 년 전 이 나라는 더 이상 미래는 없다. 라고 말한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외신이 남긴 절망의 한마디. 밥 한 끼조차 먹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원조가 없으면 지금 당장 망해도 이상할 것 없던 이 나라가 고작 70년 만에 전 세계 10위의 강대국이 되어 자신을 도와주었던 나라들을 반대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극찬을 했으며 기적 그 자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내 가족, 친구, 동료들이 피땀 흘려 만든 결과물이다. 이제 세계는 대한민국을 향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냈고 또 어떻게 해내가고 있냐고. 이 그들이 어떻게 답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953년 7월 서울 용산역 앞 한 외신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폐허가 된 거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건물 잔해 사이로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니고 노인들은 천막 밑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죠. 기자는 렌즈를 내리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그 말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냉혹한 현실이었죠.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공장은 폭격으로 날아갔고 농토는 지뢰밭이 되었습니다. 일할 곳도 먹을 것도 배울 곳도 없었습니다. 국민 소득은 67달러. 당시 필리핀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세계 최빈국이라는 딱지는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죠. 유엔은 원조물자를 보내면서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과연 언제쯤 자립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너질 수가 없었죠. 무너지면 죽음이었으니까요. 전쟁 미망인들은 손수레를 끌며 장사를 시작했고 돌아온 군인들은 삽을 들고 도로를 닦았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운동장. 천막 교실이 세워졌습니다. 지붕은 미군 부대에서 얻어온 방수포였고 칠판은 합판에 검은 페인트를 칠한 것이었죠. 그곳에서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서려면 배워야 합니다. 배움만이 살 길입니다. 아이들은 맨발이었고 공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죠. 그들은 시멘트 바닥에 앉아 선생님의 말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겨울이 되자 교실은 얼음장이었지만 아무도 집에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배워온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 배움만이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 일제강점기 36년을 견뎌낸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죠. 힘으로 짓밟히지 않으려면 더 배우고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밤이 되면 공장 불빛이 켜졌습니다. 낮에는 미군 부대에서 나온 고철을 주워 모았고 밤에는 그것을 녹여 못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벌어야 내일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한 노동자가 기름때 묻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애들 밥이라도 먹이지. 나라가 우릴 살려주겠나. 우리가 나라를 살려야지. 거창한 애국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죠. 하지만 그 몸부림이 모여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초 세계는 여전히 한국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봤죠. 불쌍한 나라, 전쟁의 상처가 깊은 나라. 그런 평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공장이 하나 둘 생겨나고 학교가 늘어나고 도로가 뚫렸습니다.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그때 누군가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는 우리도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꿈은 허황되어 보였습니다. 아니, 미친 소리처럼 들렸죠. 하지만 바로 그 미친 꿈이 70년 뒤 세계가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 기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폐허 위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겼을 뿐입니다.
2025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회의장에 각국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죠. 대형 스크린에는 붉은색 경고 그래프들이 가득했습니다. 전쟁, 기후재난, 경제 붕괴, 인공지능 패권 다툼. 세계는 다시 한번 거대한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경제학자가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70년 전 전후 시대와 비슷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복잡할지도 모릅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70년 전. 그때도 세계는 혼란 속이었죠. 냉전의 시작, 전쟁의 상처, 무너진 경제. 그런데 지금은 기후위기로 곡물 생산이 무너지고 반도체를 둘러싼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70년 전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도움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유엔 원조에 의존하고 다른 나라의 손길을 기다리던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국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장 복도에서 한 미국 기업인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 공장이 돌아가지 않아. 반도체도, 배터리도, 디스플레이도 전부 한국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그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핵심 공급망 한가운데 한국이 있었죠. 스마트폰 하나를 만들려면 한국산 부품이 필요했고, 전기차를 굴리려면 한국산 배터리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국토 면적으로 보면 세계 109위, 인구로 보면 28위. 하지만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 무역 규모는 7위. 이 놀라운 격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이 나라가 단순히 큰 나라가 아니라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연구소. 젊은 엔지니어들이 밤늦도록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할아버지 세대는 폐허에서 삽을 들었지만 이들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미래를 만들고 있었죠. 한 엔지니어가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공장에서 나사를 조였다는데 난 지금 세계가 쓸 기술을 만들고 있어.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70년 만에 이루어낸 변화였으니까요. 하지만 세계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중동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유럽은 에너지 위기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을 넘어 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었죠. 그 사이에서 작은 나라들은 어디에 줄을 설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어느 한쪽에 완전히 기울지 않으면서도 양쪽 모두와 협력했습니다. 미국과는 첨단 기술을, 중국과는 경제 협력을, 유럽과는 친환경 기술을, 동남아시아와는 문화 교류를 이어갔죠. 한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없이는 그들도 못 가니까요. 이것이 바로 70년 만에 한국이 만들어낸 위치였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만 보던 나라가 아니라 강대국들이 필요로 하는 나라. 그것도 단순히 자원이 아니라 기술과 혁신으로 말이죠. 2024년 세계 언론들은 놀라운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하루 평균 4시간을 한국 콘텐츠에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었죠. 드라마를 보고,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뷰티 제품을 사고, 음식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아,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갔구나. 단순히 물건을 만들어 파는 나라가 아니라 문화와 가치를 파는 나라로. 기술을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만들어내는 나라로.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표준을 만드는 나라로 말이죠. 70년 전 외신 기자는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못 일어난다. 하지만 70년 만에 세계는 다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 없이는 우리가 못 일어난다. 시험대는 바뀌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에게 해법을 보여주는 시대가 온 것이었습니다. 1955년 겨울, 부산 영도의 판잣집. 9살 소년이 얼어붙은 손으로 연필을 쥐고 있었습니다. 석유난로는커녕 연탄조차 없는 집. 입김이 하얗게 나오는 방 안에서 소년은 교과서를 펼쳤죠. 어머니가 그런 아들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얘야, 오늘은 학교 쉬어라. 너무 추워서. 하지만 소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 배워야 해요. 배워야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맞았으니까요.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배움뿐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연줄도 없는 사람들에게 배움만이 유일한 계단이었죠. 전쟁이 끝난 직후 한국에는 학교가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건물도 책상도 교과서도 부족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직접 학교를 지었습니다. 농민들은 농한기에 벽돌을 날랐고 상인들은 장사로 번 돈을 모아 지붕을 올렸습니다. 한 마을 이장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학교를 짓읍시다. 우리 자식들이 배워야 이 나라가 삽니다. 그렇게 전국 곳곳에서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지붕이 낮아서 어른은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수 있는 학교. 칠판 대신 검게 칠한 합판을 쓰는 학교. 하지만 그 학교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1960년대 초 초등학교 취학률은 90%를 넘어섰습니다. 가난한 나라치고는 놀라운 수치였죠.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50%를 간신히 넘길 때 한국은 이미 거의 모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민족이 배움의 가치를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서당에서 천자문을 익히던 전통. 일제강점기에도 야학을 열어 한글을 가르치던 저항. 그 모든 역사가 배워야 산다는 신념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서울 청계천 판잣집 골목. 낮에는 구두 닦기로 일하던 16소년이 밤이 되면 야간 중학교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 중 절반은 학비로 냈죠. 배가 고파도 참았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는 순간 평생 이 골목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 소년의 공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기술자가 되겠다.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기술자가 되겠다. 거창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절실한 생존 전략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 절실함이 이 나라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중화학공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술자가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자 정부는 공업고등학교를 대대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에서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공고로 몰려들었습니다. 대학 가는 것을 포기하고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였죠. 부모들도 말렸지만 아이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한 공고 학생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건 기술자예요. 제가 기술을 배워서 공장을 돌리겠어요. 그 학생은 졸업 후 조선소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뒤 그 조선소는 세계 1위가 되었죠. 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이 같은 길을 걸었고 그들이 한국 산업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 대학 진학률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부모들은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 돈으로 등록금을 냈죠. 한 어머니가 딸에게 등록금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얘야, 엄마는 배우지 못해서 평생 이렇게 살지만 너는 꼭 배워서 당당하게 살아라. 그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했죠. 배워야 한다. 배움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교육열이었습니다. 단순한 출세욕이 아니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죠.
그리고 그 몸부림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만들어냈습니다. 2000년대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놀라운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의 25세에서 34세 청년 중 70%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였습니다. 세계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습니까?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배워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70년 전 판잣집에서 얼어붙은 손으로 연필을 쥐던 그 소년들. 야간 학교를 다니며 꿈을 키우던 그 청년들. 자식 교육을 위해 평생을 바친 그 부모들. 그들이 만든 것은 단순한 학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바로 배움이라는 이름의 무기 말이죠. 1997년 11월 21일 서울 명동거리. 한 중년 남성이 은행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해고 통지서가 들려 있었죠. 20년을 다닌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온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던 그날이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양복 입은 직장인들이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었고 상점 주인들은 폐업 팻말을 내걸었죠. 외환 보유고는 바닥났고 환율은 폭등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최소 10년은 회복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의 근성을 말이죠. 1998년 1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금을 들고 나왔습니다. 결혼반지, 돌반지, 금목걸이. 평생 모아온 재산이었고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은행 창구에 금반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라도 보태서 나라 빚 갚는데 쓰시오.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지. 안 그러면 자식들이 어떻게 사나. 전국에서 35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모인 금의 무게는 227톤. 돈으로 환산하면 22억 달러였습니다. 세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나라 빚을 갚는다.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7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폐허에서 벽돌 하나라도 주워 담을 쌓았습니다. 5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가난했지만 공장을 세우고 도로를 닦았죠.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이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생존해온 방식이었습니다. 해고당한 그 중년 남성은 은행에서 나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그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넘어졌으면 일어서면 되는 거야. 그는 다음 날부터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었던 사람이 치킨집을 열었고 은행원이었던 사람이 편의점을 차렸습니다. 자존심? 그런 건 배부를 때나 생각하는 것이었죠.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2년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이 3년 안에 빚을 갚으리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2년 만에 모든 빚을 갚아버렸죠.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관계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당신네 국민들은 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근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코로나라는 이름의 전염병이 지구를 덮쳤죠. 거리는 텅 비었고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경제는 다시 한번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세계 각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마스크가 부족해서 싸우고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마스크가 부족하자 기업들이 나섰습니다. 화장품 공장이 마스크 공장으로 바뀌었고 자동차 부품 회사가 손소독제를 만들었습니다. 3개월 만에 한국은 마스크 수출국이 되었죠. 한 중소기업 사장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드는 마스크 한 장 한 장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립니다.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팁시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위기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이 한국 사람의 방식이라는 것을 말이죠. 검사 시스템도 달랐습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 워킹스루 검사. 세계가 처음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죠. 다른 나라들이 검사 한 번 받으려고 몇 시간을 기다릴 때 한국은 10분 만에 검사를 끝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한국 모델을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각국 정부는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죠. 70년 전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돕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팬데믹이 진정되고 세계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상위권이었던 것이죠. 한 경제학자가 분석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힘은 자원이 아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성이다.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그 근성 말이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위기 때도 팬데믹 때도 한국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채로 있지 않았죠. 무릎을 짚고 일어섰고 다시 앞으로 걸었습니다. 느리더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게 아니구나. 그들에게는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무언가가 있구나. 그것이 바로 이 나라의 진짜 힘이구나. 1960년대 초 경상남도 어느 작은 마을. 봄철 농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농가의 가장이 병으로 쓰러졌죠. 논에 뭐를 심어야 하는데 일손이 없었습니다. 그 집 안에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삽을 들고 호미를 들고 모판을 이고서 말이죠. 이장이 앞장섰고 젊은이들이 뒤따랐습니다. 나이든 할머니들도 손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나왔습니다.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이웃 아니겠소. 오늘은 이 집 논을 먼저 합시다. 그날 하루 만에 논에 모가 심어졌습니다. 아무도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내가 어려울 때 이웃이 도와주고 이웃이 어려울 때 내가 돕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을 품앗이라고 불렀습니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라면 강했습니다. 한 사람이 들 수 없는 짐도 10사람이 나누면 가벼웠죠. 이 단순한 지혜가 한국을 지탱해온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마을마다 시멘트와 철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건설 인력은 보내지 않았죠. 마을 사람들이 직접 해야 했습니다. 도로를 닦고 다리를 놓고 지붕을 고치는 모든 일을 말이죠. 처음에는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직접 해야 하나?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을 말이죠. 한 마을에서 회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벽돌을 날랐고 장년들은 시멘트를 섞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설계를 보며 조언을 했고 할머니들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밥을 지어주었죠. 한 청년이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일하니까 금방 되네요. 혼자 했으면 1년 걸렸을 일인데.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마을 사람 50명이 모이니 한 달 만에 회관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자부심이었고 함께 이룬 성취의 상징이었죠. 전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3만 5천 개 마을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도로가 5만 킬로미터, 다리가 1만 개였습니다. 모두 주민들의 손으로 만든 것이었죠. 세계는 놀랐습니다. 정부 주도도 아니고 외국 원조도 아니고 국민이 스스로 마을을 바꿨다니. 유엔 개발 계획은 새마을 운동을 연구했고 개발도상국들은 한국 모델을 배우러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전부터 해오던 품앗이를 조금 더 크게 한 것뿐이었으니까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개막식 날 전 세계 30억 명이 텔레비전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수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완벽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말이죠. 한 외국 기자가 자원봉사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 일을 합니까? 돈도 안 받는데요. 자원봉사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좋은 모습을 보여야죠. 그게 제 일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일이기도 해요. 그 대답에 기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정신. 그것이 이 나라 사람들의 본성이었던 것이죠. 2002년 월드컵이 한국에 왔습니다. 붉은 악마라 불리는 수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부산 해운대, 대구 중앙로. 전국이 하나가 되었죠. 나이도 직업도 지역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모였다 흩어졌는데도 말이죠. 사람들은 스스로 쓰레기를 주웠고 질서를 지켰습니다. 외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축제 속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잃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다.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사람들은 움직였습니다. 헌혈센터에 줄이 늘어섰고 구호물품이 쏟아졌습니다. 진도 팽목항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었죠. 한 자원봉사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왔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같은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아픔을 나누는 것. 그것이 한국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 보여준 연대였습니다. 2020년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스크가 부족하자 사람들은 서로 나눴습니다. 노인들이 약국 앞에서 오래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젊은이들이 대신 줄을 섰죠. 독거노인들을 위해 이웃들이 반찬을 나눴고 자영업자들을 위해 배달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는다.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간다. 이것이 한국이 가진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고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함께 가면 더디지만 아무도 뒤에 남지 않습니다. 함께 가면 힘들지만 결국 모두가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걸어온 70년이 기적이라 불리는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2023년 가을, 미국 실리콘밸리. 한 글로벌 기업의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단순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공급처를 어디로 할 것인가. 임원들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고민했죠. 그런데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한국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기술력, 품질, 납기. 모든 면에서 한국이 최고입니다. 이것은 한 회사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죠.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70%.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빠르게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판교의 한 인공지능 연구소. 젊은 연구원들이 밤낮 없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기술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쓰이고 있었죠. 의료 진단, 자율주행, 스마트 공장.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히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공장에서 땀 흘렸다면 우린 여기서 미래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70년 전 맨손으로 시작한 나라가 이제는 세계 기술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죠. 치밀한 전략의 결과였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미래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부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국내 총생산의 5%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돈만 투자한 게 아니었습니다. 인재를 키웠습니다. 전국의 대학에서 공학도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들은 연구소와 기업으로 향했습니다. 2024년 한국은 세계 5대 방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폴란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세계 각국이 한국산 무기를 주문했습니다. 전차, 자주포, 전투기.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었죠. 한 방산 업체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 기술은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죠. 이것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는 동안 한국은 양쪽 모두와 협력했습니다. 미국에는 첨단 반도체를, 중국에는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했죠. 일본과는 소재 부품 협력을 강화했고 유럽과는 친환경 기술을 나눴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그것이 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영토가 넓지 않아도 인구가 많지 않아도 없어서는 안 될 나라가 되는 것. 세계 경제의 톱니바퀴 중 가장 중요한 톱니가 되는 것. 그것이 한국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2023년 세계은행은 한국을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1위 국가로 선정했습니다. 전쟁이 나도 팬데믹이 와도 한국만은 안정적으로 물건을 만들어 세계에 공급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진짜 힘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소프트 파워였습니다. 파리의 한 카페. 프랑스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한 클럽. 한국 아이돌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뉴욕의 한 화장품 매장. 한국산 뷰티 제품 앞에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세계는 한국 문화에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신뢰와 호감으로 이어졌죠. 한 프랑스 청년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보면서 느낀 건데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은 것 같아.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친구를 아끼고. 그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세계를 사로잡은 이유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정이었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중시하고 함께 울고 웃는 그 감성. 이것은 복제할 수 없는 한국만의 무기였습니다. 2024년 한국 콘텐츠 수출액은 15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자동차 수출의 4분의 1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콘텐츠가 한국 제품 전체의 이미지를 끌어올렸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본 사람은 한국 화장품을 샀고 한국 음악을 들은 사람은 한국 전자제품을 찾았습니다. 문화가 경제를 이끄는 선순환이 만들어진 것이었죠. 한 마케팅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동시에 갖춘 드문 나라입니다. 반도체로 기술력을 증명하고 드라마로 감성을 전합니다. 이것이 21세기 한국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영국 방송협회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계획된 기적,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교육에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문화를 키운 결과다. 이것은 70년에 걸친 국가 전략의 승리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보며 배웠습니다. 어떻게 작은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자원 없는 나라가
기술 강국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전쟁의 폐허에서 문화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지, 그 모든 답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기술로 세계를 움직이고 신뢰로 공급망을 장악하고 문화로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3대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2025년 봄, 유엔 본부. 세계 각국 대표들이 모여 미래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기후위기, 식량 문제, 에너지 전환. 산적한 과제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그때 한 아프리카 국가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모델을 배우고 싶습니다.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그 비결을 말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 그 이름은 이제 가능성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한국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7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전략이 있었고 그것을 실행한 국민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겸손해 보였지만 진실이었습니다. 1953년 외신 기자는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못 일어난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가진 집념을 말이죠.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막 교실을 세우고 아이들에게 연필을 쥐어줬습니다. 배워야 산다. 그 한마디가 이 나라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공장에서 땀을 흘렸고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를 부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휘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다시 가난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국제통화기금 위기가 왔을 때 세계는 한국이 무너질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금반지를 모아 나라 빚을 갚았습니다. 임원이 택시를 몰고 은행원이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자존심? 그것보다 나라를 살리는 게 먼저였습니다. 팬데믹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가 혼란에 빠졌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마스크를 만들고 검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서로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회복했죠. 왜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한국 사람들이 가진 3가지 DNA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배움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얼어 죽어도 책을 놓지 않았고 굶어 죽어도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국가가 되었습니다. 둘째,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근성이었습니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섰습니다. 포기라는 단어는 사전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위기도 견뎌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셋째, 함께 가는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혼자 빨리 가는 것보다 함께 멀리 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강한 연대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위에 새로운 전략이 더해졌습니다. 기술로 미래를 선점했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방산. 세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의 중심에 한국이 섰습니다. 신뢰로 공급망을 장악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없어서는 안 될 나라. 그것이 한국의 위치가 되었습니다. 문화로 세계의 마음을 샀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한국의 정이 세계인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무역 규모 세계 7위. 문화 콘텐츠 수출 150억 달러. 이 모든 숫자들이 말해줍니다. 기적은 우연이 아니었다고 말이죠. 서울 광화문 광장. 한 외국인 관광객이 높은 빌딩들을 올려다보며 감탄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70년 전 이곳에서 전쟁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사진 속에는 폐허만 있었죠. 그 손자가 카메라를 들고 현재의 서울을 담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70년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다음 7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주산업, 양자컴퓨터, 바이오 기술, 미래 기술에 다시 한번 모든 것을 걸고 있죠. 왜냐하면 알고 있으니까요. 멈추는 순간 뒤처진다는 것을 말이죠. 세계 경제 포럼의 한 경제학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자원이 없어도, 영토가 작아도 전략과 국민의 힘으로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자원은 석유도 아니고 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배우기를 멈추지 않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그 사람들 말이죠. 70년 전 한 선생님이 천막 교실에서 말했습니다. 배워야 산다. 70년 후 세계가 한국을 보며 말합니다.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나라입니다.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가르치는 나라입니다.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끄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70년에 걸친 치밀한 전략이었고 한 세대도 아닌 세 세대가 이어온 집념이었고 포기하지 않은 5천만 국민의 땀이었습니다. 영국 방송협회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계획된 기적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렇게 답합니다. 기적은 없었습니다. 오직 전략과 국민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의 중심에 선 나라.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모두를 놀라게 한 나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위기마다 더 강해진 나라. 70년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